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 방송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작가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신 허연애 작가님이십니다. 잠깐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허현회입니다. 네, 제가 봤는데 이 책 말고도 책을 여러 권 쓰셨었죠? 예. 네, 이렇게 제목도 이제 첫 번째 쓴 책은 네.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시대창에서 나온 책이고요. 근데 거기서 권력이라는 거를 제목을 출판사에서 좀 잘못 적었고 사실 의학 권력을 말하는 책이었고요. 앞으로 그 세 번째 책 의사들은 왜 인류를 속이는가라는 책이 출판사로 넘어가서 내년 1월경에 출판될 예정이고요. 현재 또 네 번째 쓰고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6, 7번째 책까지는 전부 그 신흥종교인 현대학의 허구를 파헤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집필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보니까 앞에 어려서 되게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근데 네. 왜? 제가 13살경에 이제 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뇌수술을 크게 큰 뇌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6개월 있는 동안 그때 투약된 그 약들의 부작용으로 그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한 가지 질병이 나타나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부작용으로 또 다른 질병이 결국은 이제 5, 6년 전에 간암 초기 증상으로 2번 입원하면서 네. 그리고 당뇨가 400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약의 부작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학 서적을 뒤적이고 의학 논문을 뒤적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 허구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모든 그 병원 약을 다 끊은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당뇨도 간도 신부전증 이런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원래는 사실 의학 쪽에 종사하셨던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쵸? 예. 그냥 이제 그 의료의 약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서 의학 쪽으로 이걸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시, 철학, 네. 수필 이쪽으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이라는 신흥종교에 속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방향을 180도 돌린 거죠. 그러면은 원래 책을 쓰고 싶으시긴 하셨어요? 예, 원래? 작가가 되고 싶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법대를 나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는 원래 제 네. 취향이 이제 글 쓰고 네네. 시 쓰고 이제 그쪽이었고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좀 잘 알고 계시고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앓고 있는 게 그 비염인 것 같아요. 저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을철이라 그런지. 복음이라든지. 네, 근데 비염이라는 게 사실 약을 먹으면 또 콧물이 안 나고 뭐 기침도 안 나고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찾는데 왜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런 비염 치료약뿐만 아니고 네네.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약 100%가 다 그 성분 자체가 100% 합성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약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마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처방약을 먹으면 물론 순간적으로는 증상이 없어지는데 그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점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도 아주 중증의 비염 알레르기를 하면서 항상 제가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다니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을 끊은 지 한 5년 정도 모든 약을 끊으니까 지금 한 80% 정도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정도면 완전히 없어질 거로 확신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다니셨다 이러셨잖아요. 뭐 저도 하루에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쓴 적도 있어요. 계속 코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뭔가 대처 방안이 없이
아, 병원 약이 안 좋다. 약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이 콧물은 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럼 어떤 다른 뭐 방안들이 있나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게 그 제가 그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제 네네. 경험상 가장 그 유일한 대안은 어쨌든 약을 끊는다는 거죠. 어, 약을 끊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서서히 끊는다든 네. 끊을 경우에도 있고 어느 경우는 단숨에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어쨌든 빠른 속도로 약을 끊는 게 그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끊어야지만 예, 나을 수 나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혹시 직접 이제 약을 끊어보셨으니까 약을 끊는 그 과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참 힘들었죠. 어, 그 한 4, 5년 정도 그 네네. 계속 콧물 나와도 그냥 음, 두루마리 휴지 갖고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그냥 약을 참고 그걸 음, 풀어대고 그리고 서서히 그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어, 5년보다는 내년이 좋고 이런 네. 식으로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계속 나아지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비염을 여쭤봤던 거고요. 이 책에 보면은 왜 병원에 가면은 CT 찍고 예. MRI 찍고 검사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조금 교통사고 여기 교통사고 나보셨다고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나면 일단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예. 엑스레이, MRI, CT 예. 이렇게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예. 밝히셨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CT나 그 엑스레이 그리고 MRI 여기서 나오는 그 방사선이야. 방사선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 치명적인 그 독성이거든요. 그, 그 결국 그런 의사들이 자꾸 그런 거를 찍으려고 하는 거는 그 또 사실 CT나 엑스레이, MRI로 그 질병을 찾아낼 확률은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몇 가지를 누적시켜서 몇 가지를 다 검사하고 나서 찾아낼 확률이 2, 3%. 2, 3%의 확률을 갖고 오히려 그 환자를 계속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또 그 비용 MRI나 CT 같은 경우 그 PET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그 저기 그 시술비가 들어가는 그런 검사법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특히 유럽 쪽에서는 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런 그 검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그러니까 그 이제 점점 그런 방사선이라든지 그 초고주파 이런 것들이 몸에 악영향을 미쳐서 저기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심장병으로 나가게 되고 각종 암으로 나가게 되고 심부전증으로 나가게 되고 아마 의사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고 결국 장기적으로 환자를 만들어내는 그 장기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런 필요 없는 검사들을 되풀이하고 특히 이 병원에서 찍은 어떤 그 MRI 영상이라든지 그 CT 영상 이런 걸 저쪽 병원에서는 또 안 받아주거든요. 맞아요, 다시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찍고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그 환자라는 그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강하게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여기서 분명히 찍고 왔는데 검사를 또 아픈 사람인데 다시 또 검사를 예, 해야 처음부터 되거든요. 똑같은 그렇죠. 치료 네. 검사를 다시 하고 그 환자는 되게 피곤하잖아요. 예, 예. 피로감이 들긴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CT 꼭 찍어야 돼요. MRI 꼭 찍어봐야지 이거 알 수 있다고 안 예. 그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면 그렇죠.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안 찍기도 예, 못해요. 그 질병을 찾아낼 수 네.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환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찍지 않아도 질병을 찾아낼 수 있나요? 예, 사실 유럽에서는 그 의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 유럽이나 저 이슬람권인데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자체가 없는 거로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 그쪽은 CT, MRI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그 검사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촉진 의사들의 그 진솔한 그 의학적인 경험 이거로 질병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 거의 많은 질병을 이 촉진 그리고 환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유럽도 거의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 기계에 의한 수치로 환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그 미국식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이 아니고 미국식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선생님 책이 되게 생각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말자 이렇게 쓴 책인데 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 찾는 분들도 많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막 혹시 좀 노골적으로 싫다 이런 그럼- 컴플레인 같은 거 받으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 저기 어떤 항의라든지 네네. 그 욕설 이런 건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메시지로도 악성 댓글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려고 하면 공통적인 게 다 수신 차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신 차단으로 돼 있고 거기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악성 댓글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악성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저는 그 현대의학의 그 신흥 종교를 전파하는 네네. 의사들하고 솔직히 그 TV 앞에서 맞짱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이 강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요? 예, 그럼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또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하니까 주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이건 진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 차단돼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없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네. 다 사실은 그 답변할 가치가 없는 악성 댓글들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받았던 네네. 저 초기에 지금은 이제 그 메시지로 와도 답변을 안 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차단돼 있는 거 거의 확실하고 그래서 근데 초기에는 오는 대로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했었죠. 지금은 진짜 데이셔가지고 예. 하기 싫다 이런 예. 느낌 드셨어요? 예. 제일 처음에 딱 악성 댓글 받으셨던 거 뭐라고 하던가요? 저 기억했는데 공통적으로 뭐 미친 놈이다, 정신병자다. 이었군요. 뭔가 반박하는 예. 게 아니라. 영혼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좋냐? 그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뭐 전부 이런 식의. 예. 곳곳에서 새끼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네. 그런 그 소위 지성인이라는 의사들이 네네. 그런 식의 악성 댓글이 다 악성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게 의사분들이셨나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추측컨대 의사지 않을까. 참 놀랍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책을 쓰신 지금까지 쓰신 3권의 책이 전부 다 의학 관련된 서적이었고 앞으로 또 쓰실 책도 의학 관련된 서적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그 신흥 종교인 그 현대의학에 너무 속으면서 재산 잃고 생명 잃고 그 원래 제가 집중적으로 그 활동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대의학으로 돌린 거는 바로 그 인류가 이렇게 속고 있는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 너무 속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산 잃고 생명 잃고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주류 의사들은 자기 지하에 쌓여가는 거 황금탑을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그럼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라는 그 가면을 그 앞에 내세우고 이런 사실들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대학의 허구를 파헤쳐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사람이 이 종합검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TV에서도 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꾸준히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합검진을 이렇게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그거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 사기라는 거죠. 제가 취재했던 그 심장병 환자, 각종 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그런 종합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방사선이 누적되고 또 그런 검사 하나 할 때마다 그 조영제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거든요. 네네. 그 엑스레이 하나 찍을 때도 조영제를 그 먹어야 되고 네. 또 특히 예, 좀 재미있는 일로 네.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반드시 이 생식기 부분에는 나판으로 가려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판을 건네주는 병원은 단 한 곳이 없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식기는 네.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그것도 다 그냥 엑스레이 CT로 찍어대고 그 부분은 처음 알았어요. 꼭 그래야만 네. 하는 건가요? 그게 의학 수칙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거는 반드시 그 음. 규정으로 돼 있고요. 전 세계가 다. 근데 음. 우리는 그걸 전혀 사용을 안 하죠. 네, 실제로 제가 지키고 있는 곳을 아직까지 제가 간 병원이 물론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직접 한 저- 데도 저도 한 번도 나판을 가리고 사진 찍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의사분들이 보고 계시면 좀 가려주세요. 소중하니까요. 가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일단 종합검진이 그래서 허구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종합검진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암을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기 암을 치료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종합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다가 암이 말기까지 진행이 돼버려서 뭐 또 안타깝게 뭐 목숨을 잃으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종합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전체에서 비중이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생명을 단축시켰다라는 그거 역시 허구라는 그 이제 재밌는 얘기가 제 책에 있는데요. 네네. 2004년도에 그때까지 이제 많은 환자들을 취재를 했는데 네네. 2004년경에 그 두 환자가 있어요. 네. 물론 그 장소도 시기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네. 비슷한 케이스를 대비시킨 거거든요. 2004년도경 4월경에 한 환자는 그 초기 암 진단을 받았고요. 네네. 또 다른 환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초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 명은 그 전혀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의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네. 그래서 거의 5년 정도 지난 후에 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네. 그 5년 동안 온갖 그 고통 속에 항암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을 그 강하게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 초강력도 그 이제 진통제를 그 매일 그 하나씩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허리에 진통제 분사기로 차고 뿌리는 자동으로 뿌리는 그걸 허리에 차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5년쯤 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무 적이 없이 고통, 통증 이런 거 느끼지 않은 채 이렇게 5년 정도 살다가 5년 후에 그 검사를 하니까는 그 5년쯤 후에 그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제 말기라는 판단을 받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시기는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그 조기에 그 암이라는 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5년 동안 많은 그 병원 비용을 들이면서 그 고통을 겪어서 5년간 생존했고 한 사람은 거의 통증 없이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한 상태에서 네. 5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네. 또 돌아가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과연 어느 것이 삶의 질이 우수하냐라고 할 때 저는 후자 쪽이 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질병을 찾아낸다라는 것도 물론 완쾌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고통 속에서 그 병이 더 악화돼서 재산이 있고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 뭐 스티브 잡스 경우도 그렇고 네네. 저기 이주일 그 코미디언 경우도 그렇고 이런 전부 그 정기 검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작가님, 근데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하는가? 왜냐면 치료를 받아서 고칠 수 있음에도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아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대의학이 물론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해내는 일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네. 응급 상황들. 응급 상황은 현대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기를 넘겼을 때 그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전통의학으로 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음, 현대의학에 계속 의존할 경우 결국은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암을 하나 그러니까 암 경우도 암으로 죽는 환자는 없거든요. 다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 음, 죽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 시기를 딱 뭐 숫자로 네. 표현하기는 어렵고 네. 스스로가 자기 그 상황으로 견딜 수 있다면은 가능한 한 현대의학의 의존을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음, 조기 검진도 되도록 늦게. 그러니까 조기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아, 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가능한 한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저 기계의 부작용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선생님, 의사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고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굉장히 경계하고 아무 방법이나 쓰다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은 약간 그런 요법들이 오히려 화학요법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분별한 민간요법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예를 들자면은 90년대 중반에 음. 그 FDA에서 발표한 미국 FDA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현대의학 그 현대의학 쪽에 의존한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그 사망 직접 현대의학의 부작용이 확인돼서 사망한 경우가 그 4년 동안 거의 60만 건이 보고돼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그 전통의학에 의존해서 그 약초를 치료했던 사람들은 4년 동안 4건밖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제가 확신하는 거는 네. 전통의학 특히 약초나 침, 음식 이런 우리 선조들이 이어준 전통의학의 방법은 3만 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또 네. 수정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부작용이 없이 완벽한 그 치료법이라는 거죠. 그 적어도 3만 년이라는 그 임상 실험을 거친 네네. 그런 치료법이고 반면에 이 현대의학에서 이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 이 약은 기껏해야 이제 10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그 100년이라는 기간이 거대 제약회사라는 그 네. 지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는 치료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 제약회사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려면 참 많은데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아껴뒀다가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 책도 기분 나쁘시고 이제 아마 오늘 작가님이 하신 얘기도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다면 당신은 만약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하거나 약을 주거나 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은 이 환자를 치료에 이르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완치시킬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못하면서 왜 우리 치료도 못하게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네. 저는 이제
방향만 그 대안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의료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네. 가능한 한 전통의학에 그 의존하는 게 부작용이 훨씬 적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는 건 네네. 아니고요. 그러면 전통의학이라고 하시면 뭐 한의학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침이나 뭐 예, 약이나 예. 이런 한의학 같은 것도 포함하는 예.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또 게 있나요? 민간의학이 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 대체할 수 있다. 그게 더 좋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 많은 경우 환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네네.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이런 데서 음. 그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와서 1년 또는 2년쯤 생활하니까 네.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우를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물론 시골로 내려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런 데서 또 그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서 네네. 이런 사람들도 다 완치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의 공통적인 거는 이미 이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거기 한계를 느끼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그걸 거부하고 시골로 내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완치를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글쎄 아마 암 치료 환자 한 20여 명 정도 그 중에 완치된 분들 네네. 2, 3분 정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 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책의 큰 제목, 그러니까 병원에 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해본 건 저보다는 사실 진짜로 현대의학을 하신, 저도 사실 의학을 잘 몰라요. 그냥 네.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일 뿐이고 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좀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두 분이 함께 토론을 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응해 주시겠나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이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왜 이 가지 말아야 했는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과학이 아니고 미국식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류 언론이 과장해서 해주는 광고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100여 년간 속아왔고요. 이제는 스스로가 현대학에 숨겨진 허구를 인식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정도 오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81가지 이유잖아요. 벌써부터.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30분 안에 다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더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